근데 이분들이 디지털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바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모바일로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국가적인 그 낭비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100만 데이터 큐레이터를 양성하자 이런 네.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데이터 큐레이터가 뭔가요 이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한 베이비 부모나 이런 사람들을 데이터 큐레이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듣기로 상당히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그 AI하고 중간에서 학습시키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뭐 구체적으로 그림이 잘 안 네네.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 관련돼서,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크게 AI 모델과 데이터 관련돼서는 세 가지의 이제 직업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고 전처리해주는 데이터 큐레이터라는 분이 계시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AI 그 모델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컴퓨터 랭귀지, 파이썬이나 파이토치 같은 이제 랭귀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분들 계시고 개발자네요. 개발자가 네. 계시고 또는 AI 모델러라고도 부르고요. AI 개발자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많이 아는 것보다는 질문을 잘해야 먹고 사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큐레이터, AI 개발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 세 가지 직업들이 데이터와 모델에 관련된 직업인데요. AI 개발자는 랭귀지를 배워야 되니까 이건 바로 뭐 단기간에 이 직업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이제 좀 고급 개발자들이 좀 그렇죠.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뭐 머신러닝 같은 것도 네. 배워야 될 테고 네, 네, 뭐 네. 컴퓨터 공학에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수학에 머리 맞습니다. 아픈- 예, 예. 수학도 잘 알아야 네, 되고요. 네. 예, AI가 다 수학이기 때문에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고급 인력들이 제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AI 개발자나 모델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이제 뭘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그렇게 각광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암기식 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을 것 같고, 예, 뭔가 창의적으로 질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세상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 큐레이터도 그러니까 큐레이터. 네, 또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이미지라든지 우리가 사진 하나, 예를 들면 오렌지와 사과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AI가 알게 하려면 저희가 학습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얘는 오렌지야, 얘는 사과야 이렇게. 왜냐하면 AI도 어쨌든 그 컴퓨터이기 때문에 0과 1밖에 모릅니다. AI도. 예. 근데 그거를 사과와 오렌지를 내가 사진을 구분해낼 수 있으려면은 사람이 그걸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한 그런 그 네. 유치원생 가르치던 교육 네. 같은 교육도 필요하구만요. 네, 그래서 그 사진 네. 한 장을 학습을 시키려면 점을 한 50개쯤 찍어야 됩니다. 마우스로. 그래서 제가 그 점 찍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더니 뭐 1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진이 오렌지다라고 밑에다가 주석을 또 달아줘야 됩니다. 네. 그 나레이션을 달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아주 고급 인력일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앉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떤 뭐 랭귀지를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시내버스를 학습을 시키려면 점을 한 200개쯤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베이직 데이터 큐레이터를 이제 자영업자 중에서 뭐 이따가 제가 다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분들을 지금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 일부를 그런 데이터 베이직 데이터 큐레이터로 이제 좀 직업 전환을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영업자 수가 570만 명인데요. 통계청 결과에 의하면 그 중에서 그 100만 명이 매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70만 명 중에서 250만 명이 올 100만 원 수입을 못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요 25만 명 지금 재창업도 어려운 25만 명하고 그다음에 100만 원 수입이 안 되는 250만 명 중에서 10%만 25만 명입니다. 요 합치면 50만 명이거든요. 이분들을 베이직 데이터 큐레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학습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학습하고 이런 쪽으로 현재 미국 빅테크 회사들이 전 세계의 뭐 중국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 활용해서 그동안 지난 한 10년간 이 학습을 시켜왔습니다. 이미지만 수백만 장씩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왔는데 전 세계에서 손가락을 가장 잘 움직이는 민족이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손가락으로는 전 세계 최고거든요, 저희가. 그다음에 속도, 집중력 이런 건 따라갈 민족이 없어서 저는 저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뛰어들기만 하면 저는 전 세계를 뭐 다 평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50만 명이 직업을 좀 전환을 시키자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자영업자 수가 줄니까
남아있는 분들도 훨씬 더 경쟁이 수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조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세계 5대 제조 강국 중에 하나인데요. 예. 어디 강국이 어디냐면 미국, 독일, 그다음에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5나라인데요. 미국은 이제 최근에야 제조 공장을 유치하는 리쇼어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제조 그 인력들을 배출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AI를 하기에는 지금 에너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에너지 그 정책을 잘못해가지고요. 그래서 AI는 기존 전통적인 컴퓨터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10배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국가 전체가 많이 이렇게 좀 역동성이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영어를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회사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미팅 같은 데 가보면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제 제조는 중국과 한국의 싸움인데요. 이게 제조 그 강국이 되려면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중등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고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중국은 중등교육 이상 숫자가 전 국민 대비 35%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70%가 넘어가고 있고 특히 여성은 거의 90% 육박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절대적인 숫자는 중국이 더 많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켓 사이즈가 중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마켓 사이즈를 그 커버가 사실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제조 제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 숫자, 중등교육을 이상 받은 숫자가 그런 고품질의 제조 인력들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저희 베이비 부모들이 인구가 700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조 경험하신 분들이 30%인데 거기서 200만 정도죠. 200만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은퇴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한 노하우를 온 몸에, 머리에 막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 아까운 그 지식들을 지금 어디 제대로 이제 발휘를 못 하고 계시는 거죠. 다 등산 다니고 계시고 집에서 쉬고 계시고 도서관에 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제조 데이터셋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200만 중에서 50만 명만 제조 데이터셋 데이터 큐레이터로 전환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영업자에서 50만, 그다음에 제조 데이터셋 만드는데 또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를 데이터 큐레이터로 양산을 하자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다행히 그래도 그 이재명 정부가 AI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지금 분명히 밝혔고요. 이 AI 시대와 이제 함께 새롭게 또 이 진취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AI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발전해 가는데 AI하고 또 IBM이 주도하고 있고 또 뭐 리게티니 뭐 여러 개 컴퓨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저 양자 컴퓨팅 하는 회사들이. 근데 이게 AI하고 양자 컴퓨팅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네. 초지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설명 좀. 1957년에 존 맥칼시가 AI라는 용어를 처음 썼는데 1997년에 IBM 딥블루라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AI가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가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A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정형 데이터, 그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특화된 그 컴퓨터인데요. 그거가 처리를 하려면 워낙 데이터 양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컴퓨팅 파워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 40년 동안 AI를 돌릴 만한 컴퓨팅 파워가 만들어지질 못했습니다. 하드웨어 자체가. 그래서 그 40년 동안 암흑기가 있어가지고요. 미국 가서 AI 박사하고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마케팅 뭐 이런 일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요. 그런 4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컴퓨팅 파워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사실 AI 시대가 도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양자 컴퓨터야 양자 컴퓨팅 뭐 혼란을 쓰고 계시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은 팅입니까? 양자 컴퓨팅은 이제 양자 컴퓨터 플러스 그다음에 뭐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양자 보안 이런 것들을 합친 것들이 양자 컴퓨팅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양자 컴퓨터는 이제 하드웨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그 양자라는 물질 자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시의 세계인데 굉장히 그 컴퓨팅 파워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하고 AI가 만나면 AI가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 만개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훨씬 더 AI를 잘 쓸 수 있고 AI를 또 훨씬 더 우리 일상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그런 AI의 보조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이 이제 열리고 있다 정도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이제 양자 그 컴퓨팅의 양자 역학의 세계가 지금 아까 얽힘, 뭐 중첩 이런 개념도 있고 이제 뭐 불교적인 느낌도 나고 이러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초미세 세계에 들어가면 네. 예를 들어 전자나 또는 뭐 원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전혀 그 보지도 못하는 공간에서 이 어떤 물리적 법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고 있는 물리적 법칙하고는 다르게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이제 양자의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아인슈타인도 처음에는 이 양자의 세계를 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의 역사를 보면 아인슈타인도 양자를 주장한 분들을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한 적도 있는데 실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거는 상대성 이론 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요. 이 양자 관련된 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나중에는 뭐 양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엄청난 매니아가 된 거죠. 근데 양자가 이제 우연히 이제 학자들이 그 양자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컴퓨터는 0과 1 이렇게 분명하게 0 또는 1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고전 컴퓨터라고 제가 부릅니다. 네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하고 고전 컴퓨터 이렇게 양자로 두 개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 양자의 그 물질을 속성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0과 1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굉장한 에너지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저희가 이해하려면 동전을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쫙 돌리면 15자리 동전을 돌리면 앞면 뒷면이 이제 예를 들면 0과 1이라고 했을 때 0과 이렇게 앞면 뒷면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가잖아요. 에너지가 막 생겨서 지 혼자 막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되게 쉬우세요. 아, 이런 세상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슈퍼포지션에서 이제 그 중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양자의 특성 중 하나가 이제 얽힘이라고 그래서 인탱글먼트라고 영어로는 부릅니다. 그래서 양자는 절묘하게 한번 이렇게 같은 그 얽혀 있는 상태로 유지된 것들이 아무리 거리를 떨쳐놔도 계속 서로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양자 통신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이 발견해서 요거를 이제 컴퓨터로 이용을 해보면 속도가 이제 엄청 빠르겠구나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그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배달업체에서 뭔가 이제 배달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이제 전통 고전 컴퓨터는 가는 길이 8가지가 있다라고 되면 그 8가지를 한 개씩 순차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고전 컴퓨터는 아무리 그게 슈퍼 컴퓨터건 뭐 백렬 처리를 하건 간에 어쨌든 컴퓨터는 한순간에 하나밖에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8개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시퀀셜하게 1, 2 그래서 최종 8개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 해서 이제 배달 라이더한테 알려주는 거죠. 회사가 이 3번째 길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 요 8개 상태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8개를 동시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쟤는 8번 실행해야 되는데 8번 한 번만 실행하면 되니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는 그 우리가 이제 일반 고전 컴퓨터는 비트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가장 그 컴퓨터의 기본 단위.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퀀텀 비트라고요. 그래서 보통 3큐비트 컴퓨터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8개가 경우의 수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카페인의 분자를 모델링 하는데 우리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한 10,000년쯤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양자 컴퓨터로 계산하면 200초 정도 걸리는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뭐 차세대 게임 체인저니 해가지고 열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현존한 최고의 슈퍼컴퓨터하고 성능이 같은 게 양자 컴퓨터는 50 큐비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50 큐비트가 넘어서면 이제 양자 우위 이런 이야기로 제가 쓰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실험실 단계에서 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일반 컴퓨터처럼 보편화되려 그러면 뭐 우리 주변에서 막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보거나 퀀텀 코리아라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예. 그런데 가 보면은 양자 컴퓨터를 이제 그 모형을 갖다 놓는데 막 엄청 뭐 크죠 컴퓨터 자체가 예, 막 대부분이 다 냉각 장치입니다. 냉각 장치예요. 네, 그게 대부분이 다 예. 냉장고고요. 예. 왜냐하면 양자라는 물질이 되는 거는 주로 뭐 전자도 양자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원자도 되고 원자 안에가 뭐 원자 핵도 있고 원자 핵 안에가 양성자, 중성자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양자 물질을 구성하는 예. 거고요. 심지어는 뭐 이온 트랩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전도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는데 대부분이 그 양자는 속성이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안정화시키려면은 영하 274도, 정확한 영하 273.15도에서 이게 이제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하 273.15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큰 냉장고를 이제 갖다 놓고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거고요. 실제 양자 컴퓨터 칩은 그 냉장고의 맨 밑에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네. 뭐 개념적으로는 조금 약간 네.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자 이게 그러면 어떤 변화를 AI와 양자 컴퓨팅의 결합이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지 간략하게. 네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지금 이제 큐비트를 계속 이제 늘려가는 그런 이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1021 큐빗 컴퓨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세계에서는 최초로 만든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컴퓨터를 이제 서로 이제 경쟁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양자 컴퓨팅 세상,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양자 뭐 센서, 보안, 뭐 통신 이런 세상이 오면 기존에 우리 고전 컴퓨터는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존할 거고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이 되게 잘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 하는 영역에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여론조사도 해보면 그 국민들이 투표한 거를 투표한 사람 모두 다 여론조사 안 해봐도 대표 선수 뭐 한 1000명만 해봐도 결국 결론은 똑같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도 사실은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의 수 8가지를 다 실행해 보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실행하는 건 아니고 뭐 8번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적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과 통계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양자 컴퓨터가 되게 잘하는 분야가 이제 그런 분야들입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분야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금융 상품을 뭐 사전에 만들 때 지금의 슈퍼컴퓨터로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양자 컴퓨터는 시뮬레이션을 잘하니까 그걸 가지고 금융 상품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뭐 그런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기후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물질 찾아내는 거, 예를 들면 제약 바이오 같은데 신약 개발할 때 지금은 이제 수많은 그 약학 박사들이 제약회사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논문을 읽어가면서 신약 물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 테스트하고 이런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임상이 뭐 3단계가 있는데 일상이 그렇게 뭐 2년씩 걸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요. 만약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불과 뭐 몇 시간 만에 그런 것들이 다 신약 물질 찾아지니까 엄청난 그 신세계가 열릴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서로 통신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양자 컴퓨터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기술적으로는 그 오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1000큐비트짜리 이런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 하면 오류 보정하는데 거의 한 30-40% 정도 큐빗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정화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오류가 없는 상태를 저희가 일관성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관성 시간을 어쨌든 늘리는 거. 그래서 반일관성 시간을 줄이고 일관성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 보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대부분 칩을 이제 더 큐빗을 늘려가지고 칩의 속도를 성능을 늘리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도 지금 뭐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드웨어라든지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지금 뭐 해야 될 영역들이 많습니다. 개발해야 될 영역들. 그래서 아직 뭐 그 상용화하려면 뭐 시간이 뭐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AI하고 이게 이제 연동이 되면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류 보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나중에 이제 보완하고 하는 때 AI를 가지고 하면 사전에 이제 오류 같은 걸 탐지를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AI가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AI가 서로 상호간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너럴하게 큰 트렌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걸 이제 섹트를 나눠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BN